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바야흐로 해외 부동산 투자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 문호를 열어 제치자마자 이 관심과 자금이 나라 밖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해외 부동산이 국내 가계의 중요한 투자 대상 중 하나로 자리 잡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만 큰 돈을 번다는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해야 저위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비결들 저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시작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돈을 번다는 해외 부동산 투자. 어떤 성공적인 비법이 필요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카라의 김진성입니다. 네, 최근 발빠른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떠오르는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아시아, 이제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인들의 그 해외 부동산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인들은 왜 과연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인지 해외 부동산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의 유학입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그 한국 학생들의 해외 유학이 늘고 있고 특히 그 연령대가 낮아짐으로써 부모님의 동반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어떤 취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이 많이 취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민, 그리고 업무차, 그리고 순수 투자 목적으로 많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현재는 비중이 굉장히 작지만 앞으로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바로 상속 증여 부분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상속 증여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 투자 패턴이 될 것 같으며 현재도 그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 해외 부동산 투자 선호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북미 지역, 캐나다, 미국이 가장 많은 그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 환경이 뛰어나고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이 바로 동남아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 동남아 지역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과거에는 자산가 중심, 다시 말씀드려서 부유층이 주도를 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일반 중산층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그 지역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 그리고 유럽이나 호주, 기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연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시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 교육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 부분은 국내 세금과 해외 그 세금 모두 그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고려를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던 상속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자산가들 중심으로 해서 과연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해서 내 재산을 자식들한테 상속을 할 때 세금상에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셔서 상속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관리. 내가 해외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관리해 줄 것인가. 그에 대한 부분도 고려사항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는 패턴인데요. 영주권 부분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서 과연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해외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상주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거주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서 영주권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도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해외 부동산 투자의 규모입니다. 과거에는 그 북미 지역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로 6억에서 7억, 또 심한 경우에는 뭐 10억 이상이 투자 규모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로 3, 4억대를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 3, 4억대를 많이 선호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지역의 그 부동산 투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부동산 투자 규모인 3, 4억대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3, 4억대를 선호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대체 투자처로 동남아 지역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3, 4억대의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일부 부유층들만 할 수 있었던 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일반 중산층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부동산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아시아, 그중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베트남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막 개발에 눈뜬 나라일수록 부동산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최근 베트남과 중국에 한국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며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 이곳 부동산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성장성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6에서 7%,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은데요. 게다가 2004년 외국인의 주택 소유와 임대 규제를 완화하면서 많은 외국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주택법 개정 후 베트남 부동산 거래량은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베트남은 아직 신흥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둔 성공 사례들이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투자 지평을 넓히는 선구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짜오 베트남. 베트남이 이렇게 매력적인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와 가깝고 해서 이제 여행하기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 되는 투자처를 옆에 두고 몰랐던 것 같은데요. 김진선 대표님과 함께 베트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고 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베트남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고 또 해외 쪽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트남뿐만 아니고 해외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금 출처입니다. 이 자금 출처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를 할 때 그 자금의 출처가 있어야지 그 자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환수가 될 수도 없고 또 그 지역에서 반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고 그 정확하게 내가 마련된 돈을 반드시 해외에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여세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투자의 목적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자녀 유학을 위해서 부동산 취득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 증여세를 낸 부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돈을 보내시고 증여세를 안 내시고 투자를 하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계신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이 증여세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사기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사기라는 게 뭐냐면 그 해외에서 잘못된 정보, 잘못된 그 중개인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사기 부분이 굉장히 줄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 부분입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해외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면은 결국은 본인이 투자를 하고 그 자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 투자를 하시고 수익을 못 얻으시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현지의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어떤 또 중개인이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반드시 살피시고 투자를 하실 때 유념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부분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이 뭐 1가구 2주택 아니면 다가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는 부동산을 뭐 10채를 가지든 20채를 가지든 전혀 문제가 되실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개의를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시 주의사항입니다.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고려를 해서 그 나라를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가능 여부.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토지 소유는 안 되고 또 건물의 소유도 안 됩니다. 건물의 소유가 아니라 그 건물의 사용권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동산을 투자하면 그 건물이든 땅이든 모든 소유가 저한테 있지만 해외의 경우는 토지가 소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자체가 소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서 뭘 팔려다 보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 않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소유권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때도 개인이 소유가 가능하느냐, 법인이 소유가 가능하느냐, 혹은 현지인만 소유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토지 소유권인데요. 왜 제가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 소유권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소유가 되느냐 아니면 토지의 사용권만 내가 가질 수 있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 소유는 이제 일반적인 국가들이 다 돼 있고요. 토지 사용권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의 소유가 안 되고 토지 사용권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현지 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현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현지에서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예산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는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대출이 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은행을 통해서 할 것이냐, 현지 은행을 통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 있는 현지 지점을 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하고 또 관계가 있냐면 신용도 체크하는 부분도 관계가 있고요. 대출 금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처분을 하고 그 돈을 한국으로 다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 고려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금 출처가 명확한 자금을 해외에다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게 한국에 들어올 때 자금 출처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최근 들어 이제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엑시트를 하셔서 한국으로 돈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돈이 반출이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은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돈을 현금으로 갖고 와서 샀기 때문에 베트남 은행에서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나가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세금입니다. 현지 세금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어떻게 됐냐는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투자 자금을 마련할 때 예산을 확보하실 때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처분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실 때 세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그 나라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현지에서 물건을 처분하실 때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이중과세 협정이 안 돼 있으면 한국에서 또 내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부동산 시스템입니다. 제가 고려사항에서 그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를 당하지 않고 또 관리를 잘하는 그런 중개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현지 부동산 시스템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인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또 등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수수료는 어느 정도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대상국의 환경입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뭐 잠재력이 있고 여러 가지 좋다고 그러지만 그 나라가 정세가 불안하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은 침체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그 투자 대상국이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정책, 외국인에 대해서 뭐 완전히 투자 정책이 좀 나쁘다든가 좀 불리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가급적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정책이 우호적이고 굉장히 좀 오픈돼 있다, 개방적이다 이런 국가에는 투자를 좀 잘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현지화로 하기 때문에 현지화가 이제 환율에 따라서 갑자기 집값이 하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2007년, 2008년에 동남아에 투자하셨다가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현지화가 약세가 됨으로 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추이는 항상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그리고 검토사항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투자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초 조사 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국내에서 어떤 조사도 없이 이제 해외만 한번 갔다 와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에서 우선 충분한 그 자료나 정보를 쓰셔서 그 기초 조사를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현지 조사를 가셔야 됩니다. 1차 현지 조사. 제가 왜 1차 현지 조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이 이제 한 번만 갔다 오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어떤 재산 아니면은 뭐 일부 재산을 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 2차 정도의 현지 조사를 하시고 이제 부동산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1차 조사는 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그 나라에 내가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시는 게 1차 조사입니다. 그래서 1차 현지 조사를 갔다 오시고 두 번째로 이제 현지 조사를 갔다 오신 다음에 뭐를 결정하셔야 되면 내가 이 나라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투자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투자 결정 사항에서 그 나라가 내가 가보니까 별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여기서 바로 멈추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자금 마련입니다. 이 자금 마련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보시고 나서 내가 뭐 우리 아파트를 팔고 부동산 자금을 마련해서 해외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 그러면 이미 이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이 나면 오셔서 자금 마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투자를 하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니까 내 아파트를 팔든지 아니면 뭐 내 예금을 이용을 하든지 과연 내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서 자금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금 마련이 되신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현지 조사를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현지 조사에서는 그 나라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거시적인 환경을 결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2차 현지 조사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미시적인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을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이 2차 현지 조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2차 현지 조사에도 자신이 없으시고 내가 어떤 결정을 못 하지만 3차, 4차까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차 현지 조사를 하셔서 매물이 결정이 되시면 그때 뭐를 결정하시냐면 물건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물건이라는 거는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 그 물건을 2차나 3차 현지 조사 혹은 4차 현지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현지 조사를 많이 하시고서 물건을 결정하시는 게 실수를 덜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결정이 되시면 이제 계약 체결을 합니다. 계약 체결의 방법은 뭐 여러 나라별로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 체결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한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이 마련된 자금을 송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은행에서 자금이 송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고 자금을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자금을 송금을 하시고 나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제가 2주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2주 이전에 이제 등기권이 저한테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저한테 이전된 걸 확인하신 이후에 2주 쪽으로 가시면 부동산 투자는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현지 조사입니다. 현지 조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가 그 나라를 많이 알게 되고 제가 어떤 물건을 선정하는 데서 실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부동산 취득 신고 및 국내 세금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취득을 하실 때 은행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계신데 간혹 이제 그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하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적법하게 은행을 통해서 절차를 밟으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돈을 얼마까지 보낼 수 있냐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지금 이제 송금이 그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송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적법한 절차.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건물을 사시거나 그 부동산을 매입하실 때는 증여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송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준비 서류는 이런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은행 가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은행 가셔서 만약에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은행에서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후 관리인데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겁니다. 사후 관리는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저희가 은행에다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계약이 끝나서 등기가 이전된 이후에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는 대금을 송금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은행에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처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부동산을 신고를 했던 해외 부동산을 내가 처분을 했을 때는 처분을 하고 나서 역시 3개월 이내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처분 신고 안 하시고 그냥 현지에서 또 다른 건물 사시고 그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잘못하면 해외 그 외화 밀 반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해외 부동산 처분 보고서 처분 후에 3개월 이내에 꼭 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매 2년마다 부동산의 계속 보유 사실 증명서라는 걸 은행에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외로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제대로 집행돼서 건물을 내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해외 부동산 처분 보고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2년마다 이 부분도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 이전에 미화 1만 불 이내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쪽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계약금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만 불 미만의 돈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부터 1년 이내에다가 사후 신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러이런 목적으로 돈이 10,000불이 나갔다, 뭐 5,000불이 나갔다 이런 부분을 1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이 부분만 신고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예.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해외에서도 가능할까요? 예, 그 해외 대출 부분은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외인이라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중도금 대출은 없습니다. 근데 사후에 이제 다 계약이 끝나고 그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사용권 이전된 이후에 저희가 그 현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려되실 거는 뭐냐면 대출 금리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다는 거, 그것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부분은 나라마다 그 어떤 은행 대출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자금은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내용 또 살펴봐 주시죠. 네, 취득 신고 및 국내 세금입니다. 이제 뭐 그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국내에 내실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지금 한 3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증여세. 지금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증여세거든요.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증여세를 완납을 하시고 완납을 한 부분을 갖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는 없다. 다만 자녀의 명의나 또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 이후에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해라.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할 세금은 기본적으로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그 재산세나 이런 건 납부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뭐냐면 투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그 개인 종합소득세에 같이 합산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임대소득이 발생할 때는 내 종합소득세에 임대사업 시 발생한 임대소득으로 같이 합산해서 세금을 내시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처분할 때입니다. 처분할 때는 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먼저 그 나라에 내시고 한국의 차익만큼 또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그런 거를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그 중과세나 장기 보유 혜택은 없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해외 부동산은 취득 등록세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소득세는 차액 부분, 현지 부동산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고려를 하시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환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실 때 뭐를 내냐면은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중과세 협정이 있으면 그 차익 부분을 한국에서 내시면 되는데요. 환율을 계산을 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 환율과 처분하실 환율을 차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환차익이 발생할 때는 그거는 양도소득세로 간주돼서 양도소득세를 또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부분도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사실 해외 투자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예. 오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제시해 주셨는데 현지 조사라든지 자금 송금이라든지 계약 체결이라든지 과정도 많고 해외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그 사기를 한다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문가를 만나는 겁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그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얻고 또 그 전문가가 소개를 해준 그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대부분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라면은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그 친지 아니면은 뭐 친구 이런 부분들의 소개를 받고 이제 해외 부동산 현지 부동산 하시는 분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가족 간 혹은 뭐 친구 간의 어떤 우애가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또 현지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인이 또 가급적 전문가라든가 혹은 현지에서 신망받는 회사 그런 부분하고 그 일을 하시면은 전혀 뭐 사기를 당할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전문가를 잘 만나야겠군요. 네, 이어서 다음 띄워주신 이제 화면이 국가별 세제 비교인데 어떤 국가가 가장 저렴할까요? 예, 이게 참 그 어려운 네. 겁니다. 과연 이제 뭐 그 거래세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래세라는 게 취득세, 등록세 그 부분도 있고요. 또 보유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는데 그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거래할 때 세금이 좀 많은 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그 미국이나 영국, 뭐 일본은 뭐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거래세가 좀 높은 편이고요. 참고로 미국은 거래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그게 없고요. 영국은 뭐 인지세 그리고 실거래가에 뭐 1 내지 4% 등록세 내는 게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보유세 부분은 또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한국이 저렴한 대신에 미국은 또 그 실거래가의 1 내지 2%가 이제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저 보유세가 높고요. 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것도 보유세가 있긴 있는데 한국하고 이제 한국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또 한국이 좀 낮은 편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뭐 각 나라 세법마다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세금이라는 면에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은 말씀드렸듯이 거래세가 많아서 이게 사고 파는 게 많아지면은 내가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고요. 장기로 보유하면은 좀 혜택이 있는 부분이 많고요. 미국의 경우는 살 때는 굉장히 뭐 쉽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보유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을 하실 때는 내가 장기로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래를 많이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체크해야 할 부분들 전체적으로 살펴보셨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무료 전화 02-2638-3922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해외 부동산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 컨설팅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내 부동산 투자로는 일명 재미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고민 있으신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담겨져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를 바라보는 직장인입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 후 미래에 대한 불안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투자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둘러보니까 투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때부터 저는 베트남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개발 열풍에 그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초보인 제 눈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베트남 중에서도 어디가 좋은지 또 어떤 물건에 주목을 해야 될지 투자금은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제 인생의 첫 해외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의뢰인의 깊은 한숨이 느껴지는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뢰인의 사연을 쭉 들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우선 그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로 이제 그 눈을 돌리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국내도 아니고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가볼 수도 있는 해외이다 보니까 그 의뢰인이 굉장히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또 현지도 여러 번 다녀오시면 어떤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뢰인을 위해서 맞춤 컨설팅 좀 도와주시죠. 예, 우선은 그 제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 내가 과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 나라도 똑같습니다만은 해외에 가서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를 이제 보다 보면 처음에 내가 했던 금액보다 좀 많이 비싼 것을 사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내가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를 하실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것이 과연 내가 이제 현지에 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는 부분과 투자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데요. 사는 경우는 내 위주입니다. 나의 뭐 자녀, 그 다음에 나의 편리성 이런 거를 따져야 되지만 투자는 철저하게 투자 수익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또 어떤 지역이 앞으로 투자가 유망한지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베트남에서는 이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반한 곳이기라도 합니다. 저도 승무원 시절에 이 베트남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정말 딱 내리자마자 느낀 것이 삼성 이렇게 홍보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베트남들이 삼성전자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말씀하셨듯이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베트남은 이제 그 창업을 하기에, 그러니까 기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인구가 9,600만이라는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억 인구 이상이 되면 내수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을 가졌고요.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 그 연령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29세라는 거는 그 소비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의 1990년 말 2000년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2000만 한국이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그 상황이 바로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 한국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잘 고려를 하시면 창업을 하시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이 생깁니다. 그런 점이 이제 한국의 굉장히 그 베트남이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스마트폰의 그 보급입니다. 9,600만 인구 중에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3,0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자주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스마트폰, 다시 말해서 IT 관련되는 산업들이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업종들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느 종목에 창업을 하는 것이 미래 가치가 높을까요? 네, 뭐 베트남은 말씀드렸듯이 1990년, 2000년대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제 베트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핫한 트렌드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U23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먼저 축구입니다. 지금 박항서 감독이나 이제 정혜성 감독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서 이 축구의 열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 관련 사업을 하셔도 베트남 쪽에서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V팝이라고 해서 이제 K팝이 지나서 V팝, 베트남 자체에서 이제 그
어떤 노래방이나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에 그 베트남 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쉐어 오피스라고 많이 하는데요.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브랜드 디저트. 이게 뭐 디저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어떤 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베트남에 진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창업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 배달이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그 가장 핫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달 앱 같은 거를 개발해서 진출하시는 것도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고려해야 되실 사업이 바로 이 홈스테이입니다. 그 베트남의 여행 트렌드도 이제 그 어떤 힐링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 호텔이나 이런 것보다는 홈스테이를 하시기 때문에 홈스테이 쪽 관련되는 혹은 에어비앤비에 관련되는 어떤 사업을 창업을 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그 빨래방, 베트남 지역이 굉장히 습하고 덥기 때문에 이제 빨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마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건조기나 세탁기가 구비된 그리고 안에가 실내가 이제 에어컨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카페 같은 안락한 분위기 어떤 빨래방 이런 부분이 현재 인기고 또 창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베트남 쪽에 이제 현재 그 베트남의 그 여행 인구입니다. 여행 인구가 보시면 2015년에 한 15만 8천에서 현재 21만 명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캠프를 이용하는 그런 인구인데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홈스테이 쪽인데요. 이렇게 안락한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게 이제 베트남 현지 그 트렌드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맞춰서 베트남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홈스테이를 하셔도 좋고 또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가시기 때문에 한국 분들을 위한 홈스테이 같은 걸 하셔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 그 디저트 트렌드인데요. 2015년에는 이제 베트남이 복숭아차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베트남 쪽하고 한국의 이제 빙수 쪽이 2015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그 치즈 불닭이 2015년에 진출을 했고요. 또 2016년에는 한국의 매운 라면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베트남 제품이 다 인기가 있었고요. 2017년에는 이제 대만의 카스테라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고요. 2017년부터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2015년, 16년은 한국 제품이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강세였다면 2017년부터는 이제 대만 쪽이 강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대만 카스테라가 그 히트를 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버블티 그리고 요구르트 샌드위치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음식 쪽은 베트남 음식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이 디저트 쪽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베트남에 창업을 하신다든지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성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베트남 가서 밀크티를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창업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직장인이었고요. 출산 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어떤 업종의 창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화면을 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제일 먼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런 홈스테이나 에어비앤비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현지어도 잘 안 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홈스테이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과거에는 이제 호텔이나 이런 걸 이용했었는데 베트남은 한 번을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가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 가실 때는 호텔을 많이 이용하시고 두 번째 가실 때는 에어비앤비나 홈스테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홈스테이 같은 거를 하시는 것도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 아까 저희 의뢰인이 이제 말씀하실 때 자녀를 출산하시고 40대를 바라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자녀를 낳아보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베트남 부모님도 어머님들도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유아용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는 그런 아니면 수입을 하셔서 무역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면 빨래방입니다. 빨래방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베트남 쪽에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진출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래방 같은 거는 특히 이제 관리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빨래방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음식에 뭐 소질이 있다고 그러시면 분식집, 그러니까 분식집이 뭐 단순하게 우리 같이 떡볶이집 이런 게 아니고요. 분식을 주제로 하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분식 어떤 식당 같은 걸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알짜 정보인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 가자 해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에 대한 개인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전화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해외 부동산 알짜 투자처를 들고 찾아올게요. 네,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알짜배기 투자처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해외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투자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야 볼 점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알짜 투자처 2가지 물건을 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네, 위치는 베트남 호치민시 2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박 1개, 2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1개 같은 경우에는 46제곱미터, 방 2개는 85제곱미터, 방 3개는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개는 106제곱미터, 135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35층이고요. 총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90세대입니다. 준공은 2021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금은 1억 2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입니다. 네, 대표님, 입지 여건부터 들어볼까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입지 여건인데요. 입지 여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2군이라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호지민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그 중에서 왜 2군이 중요하냐면 2군은 강남같이 개발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강남같이 개발되는 동네에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게 뭐냐면 호치민 롱탄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가 이제 베트남의 그 어떤 1군이라고 해서 그 도심인데요. 도심까지 여기서 차로 1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지금 롱탄 신국제공항이 있습니다. 2025년 개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롱탄 국제공항을 가는 또 초입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입지 여건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그 베트남 호치민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까지의 거리도 여기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베트남은 이 2군이라는 겁니다. 2군이라는 거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이 있는 9군이나 제조 있는 동나이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군은 1군에서 동나이나 9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유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지 여건까지 들어봤는데요. 공항 근처라서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건물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예, 건물은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35층짜리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 강입니다. 뭐 지류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강이 있어서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왜 이 강이 중요하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망입니다. 조망 중에서도 이 강인데요. 강이 왜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강은 항상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이 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을 끼고 있다는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건물 내에 상가와 병원, 국제학교가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군이라는 게 굉장히 그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제병원, 국제학교, 그 상가가 들어온다는 상업용 시설이 들어온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처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입지가 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롱탄 공항을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호치민시 시내까지 15분 거리에
도착한다는 그런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국제학교, 뭐 여러 가지 그 병원, 상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 그 편의성이 있다는 부분이 세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가 중요합니다. 개발사가 누구냐면 싱가포르계 그 캐플랜드라는 개발사인데요. 이 캐플랜드는 베트남의 7군을 건설해서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뢰도라든가 실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해도 강을 끼고 있으면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해지는데요.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도 강을 끼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싱가포르 계열의 안정적인 개발사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투자 금액이 궁금해지는데 얼마가 될까요? 예, 투자 금액에서 이제 매매가인데요. 매매가는 이제 방 하나에서 방 3개짜리가 이제 다르고 층수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2천에서 한 3억 4천, 방 3개짜리는 3억 4천, 방 1개짜리는 1억 2천이 매매가가 되겠고요. 예상 임대는 임대가는 연으로 따졌을 때 한 6 내지 7%, 뭐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돈으로 한 120에서 130 정도가 어떤 예상 임대 수익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투자가 중도금까지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억 2천에서 3억 4천 원 자금으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아파트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무료 전화 02-2638-3922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투자처 만나보러 갈게요. 네, 두 번째 투자처입니다. 위치는 베트남 하노이 시푸차고요. 면적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2개는 125제곱미터, 방 3개는 143제곱미터고요. 네, 아파트는 한 동이고요. 35층에 빌라 27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17세대이고요. 준공은 202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3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벌써 두 번째 물건인데요. 입지 여건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처음 소개드린 매물은 이제 호치민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개드릴 매물은 이제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이제 베트남의 수도이고요. 입지가 굉장히 이제 그 호치민도 마찬가지지만 하노이 물건도 또 이제 강과 그리고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입지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 북쪽으로는 홍강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쪽으로는 서울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2개를 끼고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밑에가 대우단지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요. 대우단지는 뭐냐면 여기에 외교단지와 그리고 이제 관공서 그리고 고급 빌라들이 오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 단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고속도로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고속도로가 어디냐면은 하노이 그 공항을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그러니까 그 도심을 관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항을 가실 때 바로 질러서 가실 수 있어서 굉장히 공항에 그 접근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지 여건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여건이 이번 물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특징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건물은 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예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안에를 보시면은 이제 다른 아파트하고 좀 다른데 굉장히 이제 고급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파트는 그 스마트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리모컨 하나로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란다가 굉장히 넓고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또 특별하게 개인별로 정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늑하고 편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처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조망이 뛰어납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인들도 그렇고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조망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 강과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조망이 좋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가 편리하고 고급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노이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예, 투자 금액은 이제 제일 저렴한 게 3억 4천이고요. 제일 비싼 게 이제 5억 7천입니다. 뭐 그 위에 빌라들은 더 비싼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는 3억 4천에서 5억 7천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수익률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호치민 매물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임대료가 비싸서 조금 그 수익률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수익률은 이제 5 내지 6%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상 투자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3억 4천에서 5억 7천. 중도금을 할 때까지는 3억 4천에서 5억 7천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소유권이 사용권이 이제 등기가 이전된 이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일부 그 투자하신 금액을 좀 회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무료 전화 022638-392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